권 변호사 비위 사유 자체가 성실의무 위반이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네. 물론 그 한 가지가 심각한 게 이제 문제이기는 한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어떤 사건들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하지는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건하고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른바 재판 노쇼 논란을 일으킨 권경의 변호사. 저희도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 있죠. 대한변호사협회가요 징계위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권 변호사의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5년짜리 제명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 주원이를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장가희 기자, 지금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을 봤는데, 자, 제가 앞서 얘기했어요. 정직 1년의 징계. 이 징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변협에서 어떤 처분이 나왔어도 가슴 아프고 허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유족들은 권경의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징계 수위가 유족의 요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년 정직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변협도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통곡한 겁니다. 김진희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이 정직 1년이 이거 상당한 중징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게 맞나요? 일단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일 이제 수위가 높은 것이 영구 제명이고 그 밑에 제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3년 이하의 그 정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과태료 처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밑에 가장 가벼운 것이 이제 견책 이렇게 5가지로 수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구 제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변호사 직무 관련해서 2회 이상 뭐 금고형을 선고를 받는다거나 형사 처벌을 아니면은 이제 뭐 2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영구 제명인데 그게 아니라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성실의무 위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품위유지 위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비위 사이가 경합이 됐을 때 보통 이제 제명이라던가 정직이라던가 이런 처분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에서 이건 좀 과하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징계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권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이제 그 성실의무 위반 한 가지다. 근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위 사유가 경합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정직 1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거운 거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떤 사유로만 보기에는 좀 굉장히 무거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일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것에 이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처럼 실제로 뭔가 이제 항소도 할 수 없고 재심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 권리를 다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권경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실의무 위반 한 가지만이 문제됐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위반 수위를 봤을 때는 이게 결코 가벼운 징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주원 양 어머니 말로는 여기 나와 있죠. 5년 정직은 못했니 그거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 5년 정직은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권 변호사 비위 사유 자체가 성실의무 위반이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네. 물론 그 한 가지가 심각한 게 이제 문제이기는 한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어떤 사건들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하지는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건하고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다만 근데 그 어떤 위반 사유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뭐 이제 제명이라든가 5년 제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근데 한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유족이 입은 피해를 생각을 하면
이번 징계 결정, 징계 수위,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권경의 변호사를 감싼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한편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실제를 보면 성실의무 위반 요걸로 인해서 변협에서 여지껏 영구 제명된 경우도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한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학폭 소송으로 자녀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벌어진 소송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억울한 감정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세 차례 불출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송이 패소해버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을 했던 건이 딱 한 건 있었는데 그 경우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받았고 또 개인이 형사 재판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약한 처벌이냐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두 가지 형평성과 피해자의 억울함을 함께 조화롭게 해석하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1심 가해자를 상대로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한 명에게 승소를 해서 5억 정도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길 불출석에서 결국 이 5억 원에 대한 판결 난 것도 패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권경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적인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유족이 울분을 토합니다. 이 울분을 토한 이유, 물론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수위지만 바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권 변호사, 조사위가 열리고 징계위가 열리고 이 과정이 가는 그 과정마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의 목소리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혹시 연락을 해온 적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방구 말도 없었던 겁니까? 문자 보내고 예. 제가 고맙습니다. 뭘 고맙냐. 음. 그리고 고맙다고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나한테 찾아뵙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한 이유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언론에다가 소송이 시작됐으니 찾아뵙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언사를 했어요. 김재수 위원장, 소송이 시작됐으니까 찾아뵙는 거는 맞지가 않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납득이 되는 말인가요? 뭐 전혀 또 권경의 변호사는 그 이후에도 전혀 뭐 반성하는 태도나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변협의 징계와 관련돼서 뭐 이것이 좀 강한 처분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통상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는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처분, 뭐 처벌 이런 것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랑 견주어서 비춰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변협이 국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것은 소위 말하는 리걸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대치 국면 속에서 많은 그 규제 혁신과 관련돼서 변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협이 리걸테크의 기업을 나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기득권 지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변호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도 징계. 네. 물론 기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재판에 불출석해서 너무나 불성실하게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징계. 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징계인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도 징계고 저 정도로 안 해도 징계라고 그러면 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변호사법에 규정된 이 변협의 징계권이라는 게 뭐 5가지의 층차로 나눠져 있어서 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저는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변협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뭐 1년, 뭐 모두 1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변협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뭐 유족도 반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변협에서 징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징계 결과를 송달받고 나서 30일 내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권경의 변호사가 이의 그렇죠. 신청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뭔가 이게 뭐 결과가 조금 바뀐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권경의 변호사 역시도 이에 대해서 뭔가 불복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무를 하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가 굉장히 좀 의문일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고 굉장히 좀 굉장히 너무나도 이제 해태했던 거 아닌가 본인의 임무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된다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로서 생각을 했을 때도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불복 신청까지 할지는 불복 절차를 밟을지까지는 굉장히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 입장에서 1년 징계 난 너무 이거는 과합니다. 불복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유가족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금 권경의 변호사에게 내려진 이 1년의 정직이라는 징계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거를 이제 뭐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한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이라는 것도 이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를 따로 이제 걸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것이 뭐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훈 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게 내일이 고 박주원 양 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주원 양 기일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고 또 피해자의 억울함도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다툴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출석 3회로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과실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경의 변호사가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뭐 피해자하고 만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에게 좀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소송 승패 여부를 떠나서 좀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내일이 딸아이의 기일인데 딸을 어떻게 보러 가야 할지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떠나간 지 8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딸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고 박주원 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